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도 기다림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하나를 향한 집념으로 오랜 인고의 시간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넉넉한 손때로 수십 년 세월을 기다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모습을 탄생시키는 소목장. 그들의 손에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 풍요의 빛을 발하며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인류와 함께 시작된 목공행. 나무로 생활도구들을 만들어 사용하면서부터 목공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전통 건축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 중국 북송시대에 편찬된 영조법식에는 대목작 제도와 소목작 제도를 따로 구별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이미 목공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시대에는 마전, 괴계전, 양전 등 몽부를 관장하는 관서가 생겨 국가의 수요를 충당했다. 고려시대에도 종산서 소속 소목장지 유승지와 소목장 행수교육에게 쌀 10솜의 급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가구는 그러니까 과거 신라 때부터 목재의 우열을 정해서 골랐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나무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치목 기술도 발달했고 나무의 성격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도 나무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가구가 많이 양산되었습니다. 나무의 성질을 조화롭게 이용해 생활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우리의 전통 소목. 우리 삶의 모습을 닮아온 소목 작품들은 흐트러지지 않은 고운 자태로 아직까지 우리 곁에 남아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5 소목장은 천상원, 송추만, 강대규, 설석철의 계보로 나뉘며 서령석과 서련운, 김금철, 이정관, 조화신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목가구는 지방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울창한 산지로 수령이 오래된 좋은 목재가 많은 우리나라의 소목은 나무 자체의 자연스러운 무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특징이다. 목재는 5년에서 7년 동안의 자연 건조되는 시간을 거쳐 갈라질 것은 갈라지고 썩을 부분은 미리 썩게 해서 사용한다.
경상에 쓰일 목재로 결이 좋은 느티나무가 결정됐다. 한 7치 나왔었는데 여기까지 탔냐? 응? 도안에 따라 경상 각 부분의 치수를 목재에 표시하고 단계톱으로 마름질한다. 재단된 목재는 대패질하여 판을 거른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보유자 설석철은 18세가 되던 해부터 목공업에 종사하면서 김경길, 방승예 등의 장인에게 소목 기법을 전수받기 시작해 그 후 60여 년 동안 소목장의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오래전 느티나무를 켜다 나무가 튀어 한쪽 눈을 다쳐 실명하고 나머지 한쪽 눈마저 점차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 지금은 거의 작업을 하지 못한다. 야, 영서봐. 그 끄집질 좀 갖고 기다. 이제는 아버지의 손재주를 물려받은 아들이 소목의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대패질로 톱질한 면이 고르게 정리되면 알맞은 넓이로 금옥의 날을 조정해 홈이 들어갈 위치를 표시한다. 촉을 내거나 동자와 연결될 부위에는 미리 칼금을 넣어 표시해둔다. 이는 연필 등을 사용했을 때 그 두께에 따른 오차를 줄이기 위함이다. 쇠목은 참중나무를 덧붙여 만드는데 한 나무에서 나온 제목만 사용할 경우 쌈질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무의 결과 색깔이 같도록 쌈질을 해준다. 이제 각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어 짜맞춰질 연기 짜임을 준비할 때다. 미리 표시해둔 칼금 선에 맞춰 삼각글을 정으로 두들겨 동자와 쇠목이 결합되는 부위가 맞물리도록 홈을 파고 촉을 낸다. 이처럼 들어가고 나온 부분이 서로 맞물려 하나의 결구를 이루는 촉과 연기짜임은 우리나라 소목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경상의 다리가 되는 족통을 만드는 과정이다. 먼저 조각할 문양을 그려놓고 나서 실톱으로 투각하여 초볼 모양을 낸다. 대략적인 큰 모양이 잡히면 구멍을 낼 부분을 파내고 세부적인 문양을 만들어가며 세밀하게 족통의 모양을 조각해 나간다. 오늘도 설석철은 공방에 나와 두 아들의 작업 모습을 살핀다. 스승인 아버지의 시선 아래에서 조각칼을 든 두 아들의 손놀림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네 벌의 족통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 풍열을 만들기 위해 대패로 표면을 고르는 작업이다. 나무 표면이 고르게 정리되면 여기에 직접 도안을 대고 풍열 문양을 그린다.
문양을 따라 실톱으로 잘라내는데 풍열의 문양으로는 박지문이 주로 사용된다. 예로부터 박지 문양은 단엄과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기원의 믿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실톱으로 풍열의 형태가 만들어지면 문양을 따라 세부적인 조각을 완성한다. 다음은 전판과 경상통 사이를 장식하는 귀를 만들 과정이다. 이 과정도 풍열 부분과 마찬가지로 목재에 직접 도안을 올려 연필로 문양을 그린다. 연필선을 따라 실톱으로 오려내면 귀를 만드는 작업이 완성된다. 이제는 서랍을 만들 차례. 먼저 서랍의 앞면을 이룰 느티나무에 대패질을 해서 결을 고른다. 그리고 악엽풀을 녹여 느티나무를 가운데에 두고 양옆으로 오동나무 판을 붙인다. 이는 두 서랍이 좌우대칭을 이루고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불이 마른 후 느티나무의 정가운데를 자르면 서로 대칭을 이루는 서랍 전면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덧붙임 기법은 나무결의 무늬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 소목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서랍의 전면에는 상하 좌우의 대칭을 이루는 조각 문양이 장식된다. 원래 사찰에서 불경을 외울 때 사용되던 경상. 그래서 지나치게 화려한 치장보다는 불가의 상징적인 안상문이나 여의도문이 주로 사용되었다. 각 부분이 완성되면 서로 물고 물리며 하나로 얽혀 이어지며 경상의 틀을 이룰 차례다. 먼저 동자와 세목의 제비촉 물림을 연결하여 그 사이로 뒤판을 밀어넣는다. 그리고 나서 세목의 촉통을 연결하는데 표면에 손상이 없도록 나무를 하나 덧대고 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연기 짜임을 맞춘다. 뒷면 조립이 끝나면 이에 수직으로 측면 세목을 세우고 옆판을 밀어넣는다. 양쪽 측면과 뒷면의 연결 홈으로는 밑판을 끼워 맞춘다. 밑판은 느티나무가 아닌 너비가 좁은 오동나무를 여러 쪽으로 붙여서 만든다. 불이 완전히 마르면 이음새가 모나지 않도록 균일하게 대패질해서 판을 거른다. 이제 전면을 연결하면 경상통이 제 모습을 갖추고 완성된 형태를 잡게 된다. 경상통을 다시 뒤집어 두 개의 측면 족통 사이를 이어주어 받침대 역할을 하는 족대를 부착하고 있다. 족대는 두 벌을 함께 넣고 똑같이 모양을 그려 높낮이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그 모양대로 깎아낼 때는 둥근 대패를 이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여러 벌을 함께 놓고 대패질하여 양쪽이 완전하게 똑같은 모양과 높이가 되도록 한다. 이제 천판을 만들어 올려야 한다. 먼저 경상통보다 넓고 길게 느티나무를 재단하여 천판 표면을 고르게 한다. 천판 양옆으로는 위로 솟아오르는 모양의 두루마리가 연결되는데 이를 이어붙이기 위해 천판에 연결 홈을 내는 작업이다. 두루마리와 천판이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는 형태로 아래쪽 홈을 깊게 낸다.
둥글게 위로 솟아오르는 두루마리는 날이 둥근 대패로 깎아 모양을 낸다. 두루마리의 모양이 완성되고 전판과의 제혀쪽매로 정확하게 맞으면 악여풀을 발라 두 부분을 이어붙인다. 풀이 마르면 둥근 대패로 곡선의 모양을 정리하고 전판을 붙일 차례. 이때 전판을 직접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경상통에 풀칠을 하여 뒤집어 놓은 천판에 올려 붙여야 정확한 위치에 단단하게 부착된다. 양쪽 힘은 잘. 드디어 경상이 제 모습을 갖추었다. 여기에 비스듬히 측면 풍요를 붙이면 경상의 균형미가 완성을 이룬다. 이음새 부분에는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악여풀을 발라 말린다. 전판과 몸통 사이 네 귀퉁이에는 귀를 붙여 단정한 모양새를 마무리한다. 오동나무로 서랍을 짜는 모습이다. 오동나무는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단단하고 습도 조절이 뛰어나며 병에 강한 성질이 있어 미판이나 서랍과 같은 내부 재료로 많이 사용된다. 쌈질하여 만들어 놓았던 서랍 전면을 붙이고 뒷면을 통끼움하여 형태가 변하지 않도록 대못을 박으면 서랍이 모두 완성된다. 서랍이 끼워지고 동자를 사이로 완전한 대칭이 이루어졌다. 족대와 족통이 연결된 부분에 대못을 박아놓고 밖으로 나온 부분은 끌로 잘라내어 다듬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나무결을 다듬는 마지막 손길. 고운 사포로 표면과 모서리를 부드럽게 정리하는 작업이다. 남도지방의 소목은 양질의 목재로 그 자체의 무늬를 살리기 위해 오칠보다는 단아한 기품이 나는 기름칠을 주로 사용한다. 동백기름이 목기 표면에 입혀지고 나무 본래의 색과 무늬가 곱게 피어오른다. 마지막으로 서랍에 손잡이를 달아 경상을 완성시킨다. 아들의 작품을 대하는 순간 아버지는 다시 스승의 자리로 돌아가 세심하게 아들의 솜씨를 살펴본다. 마음을 가다듬고 욕심을 버리며 생각을 나누던 경상. 우리네 삶과 같이 제각각이 얽히고 설켜 하나의 경상을 이룬다. 각개수리는 지금의 근거로 장문 안에 여러 개의 서랍을 달아 귀중품이나 서류, 약재 등을 보관하던 가구다. 그럼 이 각개수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느티나무 천판에 도안을 그리고 있다.
측날과 맞닿아질 부분과 문짝이 들어갈 부분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각개수리의 전판은 농이나 장과 같은 다른 작품들과는 달리 전판에 수장 공간을 만들고 문짝을 달아 물건을 넣고 꺼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특징이다. 전판에 문구멍을 낼 때는 먼저 활비비로 구멍을 내어 그 사이로 실톱을 통과시켜 전판 가운데 구멍을 오려낸다. 껍질이 끝나면 밑면을 망치로 두드려 잘라진 문구멍을 위로 드러낸다. 측날을 이룰 부분이다. 홈을 파낼 것에 미리 칼금을 긋고 풍열 부분의 도안을 그려넣는다. 이 각개수리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다리를 따로 만들어 붙이지 않고 이처럼 측날의 밑부분을 박지 문양으로 잘라 하나의 통판으로 만드는 데 있다. 칼금을 따라 홈을 파내면 측날이 완성된다. 밑판과 뒷널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고 뒷널에는 홈을 넣어 서랍 상단을 끼운다. 그 앞으로는 쇠목이 붙여진다. 경상을 만들 때와 같이 각 부분이 완성되면 악여풀을 발라 몸통을 조립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먼저 측널에 밑판과 쇠목을 세우고 측널과 천판 사이에 뒷널을 밀어넣는다. 쇠목과 뒷널 사이에는 서랍 상단을 끼워넣고 나머지 옆널을 붙이면 각개수리 몸통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몸통 위로 다시 측널의 장부를 맞물려 천판을 올려붙이면 그제야 각개수리가 완성된 형태를 이룬다. 앞면 아래는 역시 풍열을 장식한다. 각개수리를 만드는 마지막 공정, 문틀을 짜는 작업이다. 문틀은 네 귀퉁이가 정확하게 맞물려야 하므로 양쪽 모서리에는 연기촉을 내어 다듬는다. 문틀 안쪽으로는 문목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홈을 내고 문틀을 이룰 느티나무가 모두 만들어지면 각 연기촉을 물려 사각형의 문틀을 짠다. 문틀 역시 그 속을 채울 문목과 같은 목재인 느티나무를 사용하였다.
오동나무로 서랍이 들어갈 틀을 짜는 과정이다. 앞으로 드러나 보이는 면에는 느티나무를 덧붙여준다. 서랍틀은 하나의 통으로 조립되어 각개술이 몸 안에 끼워 넣었다. 전체 면을 고운 사포로 갈아내는 일은 모든 소목 공정에 포함되는 기본 작업이다. 동백기름과 함께 장인의 온기가 전해져 느티나무에 화사하면서도 은은한 나뭇결이 피어오르는 순간이다. 이제 장석을 달아 각개수리를 장식한다. 측널 중앙에 구멍을 뚫어 들쇠를 끼운다. 서랍 전면에도 열고 닫기 편하도록 마찬가지 방법으로 손잡이를 달았다. 문짝에는 원형의 장석을 박았고 측널과 경첩으로 연결하여 여닫을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천판에 문짝을 달 차례. 전판의 문짝에도 전면과 같은 모양의 장석과 경첩이 붙여지고 드디어 각개수리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전 금고로 사용됐던 각개수리. 그 용도에 맞게 충분한 수납 공간이 갖춰져 있다. 진귀한 보석이었을까? 소중한 연서였을 수도 있다. 오래도록 간직될 무언가가 이 안을 가득 채웠으리라. (60) 년 동안 나무를 만져온 장인의 정성이 또 하나의 소목을 완성시킨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게로, 다시 아들에게로 전통과 하나의 정신이 대물림되듯 남도의 소목도 오랜 세월 손에서 손을 거치며 이어져 가고 있다. 이 나무들과 함께 온 60평생. 그러나 작업장을 가득 메운 이 나무 때문에 그는 시력뿐만 아니라 한쪽 다리마저 크게 다쳐 걷는 것마저 불편하게 됐다. 나는 이제 지금 살면 뭐 많이 살아야 뭐 10년도 못 살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한테 전장을 시켜줘야지. 또 지그들도 요즘 안 써도 되고 또 맞으면 아버지가 것이 한 것인 게 지금도 요즘 바로 써본지도 않을 것 같은데 생각해. 그는 아직도 이 나무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나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 소목장이기 때문이다.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이곳에서 천상원의 제자인 김금철에 의해 통영소목의 전통기법이 재현되고 있다. 오래된 농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지는 종이 천상원의 도안이다. 이 몇 장의 종이가 통영소목의 전통을 이어주고 있다. 이층농의 도면을 찾아 문목으로 쓰일 느티나무에 말암질을 한다. 문목이 치수에 맞게 재단되면 이를 말력에 올려 톱질한 표면을 다듬는다. 말력은 이러한 대패질이나 톱질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표면이 고르게 다듬어진 문목에 칼금을 그어 호장선이 들어갈 부분을 표시해 둔다. 이제 아자 상감에 들어갈 호장선을 준비해야 한다. 호장선은 검정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지는데 나무 자체가 검은색을 띠는 목감나무를 얇게 톱질하여 검정색 호장을 빼낸다. 흰색 무늬를 이루는 호장에는 버드나무가 쓰이며 작업하기 좋게 약 20일 정도 버드나무를 물에 불려두었다가 두 명이 함께 대패를 밀어 1mm 정도로 얇게 대패밥을 빼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호장선이다. 먼저 검은색과 흰색을 교대로 쌓아 호장을 만든다. 이것은 아자 상감의 가로 무늬를 이루는 것으로 호장선이 떨어지거나 중간 부분이 들뜨지 않도록 앞뒤 양쪽 모두에 꼼꼼히 악여풀을 발라가며 붙여나간다. 일층농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호장은 폭 5cm, 길이 50cm에 3줄짜리 5개, 5줄짜리 32개 정도라고 한다. 호장이 모두 만들어지면 이를 한데 모아 나무 토막을 대고 눌러 각 호장선이 완전히 고착되도록 한다. 밖으로 새어나온 악여를 닦아내고 호장도 하나하나 떼어내어 붉기를 없앤다. 이를 다시 노끈으로 단단히 조여감아 탕개질을 한 다음 다시 노끈을 풀러 악여를 닦고 묶는 탕개 작업을 10번 정도 반복한다. 이러한 탕개질을 여러 번 되풀이하는 이유는 휘지 않은 고든 호장을 얻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 탄기질이 끝나면 일주일가량 그늘에서 말려 잠을 재운다. 묵묵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제각기 다른 나무와 악여풀이 하나가 되어 곱고 단단한 호장이 완성됐다. 풀이 말라붙어 있는 옆면을 대표로 다듬어내면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를 대고 선을 그려놓은 것이라고 여길 만큼 반듯한 흑백의 문양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짜 상간무늬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먼저 세로 선으로 쓰이는 호장의 두께만큼 칼금을 넣어 수직의 무늬가 들어갈 자리를 표시해 둔다. 그리고 가는 톱으로 세로 무늬가 들어갈 앞뒷면에 그 깊이만큼만을 잘라내는데 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완전한 아짜 모양이 만들어지는 세심한 작업이다. 톱질을 한 부분에 홈을 내듯이 그 사이를 파내면 검고 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바로 여기에 세로 선 문양이 들어설 것이다. 세로 무늬가 되는 호장에 악여칠을 하여 수직으로 세워놨는데 이를 씨 박는다라고 한다. 씨를 박아넣은 호장 옆에 직각의 나무 토막을 대고 등대기 톱으로 잘라내어 세로 무늬를 만들어낸다. 호장의 무늬가 완성되면 테두리가 될 두꺼운 버드나무를 하나 덧대어 아기로 붙여주고 반대쪽에는 흰색 호장선을 하나 덧붙인다. 버드나무와 호장 그리고 흰색 호장선 사이사이로 풀이 고루 스며들도록 다시 한번 풀을 덧바른 다음 하루 정도 잠을 재운다. 악유가 모두 굳었으면 탕기를 풀고 버드나무에 붙은 호장을 둘로 나눠야 하는데 이것을 말려기에 올려놓고 버드나무 절반을 갈라 각각 2개의 호장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옆면을 다듬기만 하면 선명한 아짜 상감이 탄생된다. 오랜 기다림 속에 감춰졌던 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4개의 아짜 상감은 서로 수직으로 붙여져야 하므로 대각선을 이루도록 연기 형태로 제작된다. 서로 만나는 이음새 부분은 따로 연기틀에 올려놓고 톱질한 표면이 정확하게 이어지도록 다듬는다. 느티나무 문목에 아짜 상감을 붙일 때는 가로 세로의 무늬가 정확하게 맞아 하나로 연결되어야 하므로 길이가 짧은 쪽에서 긴 쪽 순서로 붙여나간다. 먼저 짧은 쪽 문목에 악여풀을 발라 아짜 상감을 붙인다. 그 맞은 쪽까지 한 쌍이 붙여지면 노끈으로 이 부분을 먼저 고정시킨 후 나머지 2면에 아짜 상감을 끼워 붙이고
가로 세로 전체를 노끈으로 단단히 조여감아 풀이 마를 때까지 잠을 재운다. 노끈이 풀리고 문목이 완성되었다. 아짜 상감이 느티나무에 흐르는 나뭇결을 감싸 안고 동영 2층농 전면을 장식할 준비를 시작한다. 문목과 아짜 상감이 연결된 표면을 대패질로 고르게 하고 모서리를 다듬어 정리한다. 아짜 상감이 장식된 문목 사이를 동자로 연결하여 집약간에 들어갈 문목 판재가 만들어지고 있다. 풀이 마르면 이음새를 다듬고 긴 동자 쪽부터 먼저 바탕이 되는 나무를 붙여 노끈으로 고정한다. 그리고 나머지 쇠목 쪽에 바탕나무를 끼워넣고 전체를 노끈으로 돌려감아 놓는다. 악여풀이 모두 마르면 판재 표면을 대패로 밀어 이음새가 모나지 않도록 고르게 정리한다. 말력에 물려 혈톱으로 자르면 느티나무의 결이 똑같이 대칭을 이루는 한 쌍의 문목판이 만들어진다. 톱질한 면을 대패로 다듬고 절반으로 나눈 문목판을 다시 3등분하여 2-3mm 정도의 두께가 되도록 얇게 켜내 문목판을 완성한다. 붙이고 잠재우기를 여러 번 되풀이한 끝에 2층농 전면에 들어갈 문목이 모두 완성되었다. 문목이 하나씩 무늬를 맞춰 들어서고 혀와 홈이 서로 물고 물리는 제혀 쪽매로 하나의 널이 이루어진다. 위에 올려지는 문목과 연결될 촉을 따내고 쥐벽간을 끼울 홈을 파낸다. 마지막으로 쥐벽간 위에 다시 머름간을 얹으면 동형 2층농의 전면이 제 모습으로 형태를 갖추게 된다. 뒷널과 만나는 부분에는 연결홈을 파고 측널과 윗널, 아랫널이 이어지는 곳으로만 사계짜임을 넣는다. 이 사계 물림은 깍지를 낀 손의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손가락 물림이라고도 한다. 섬이 놓은 것을 2층으로 올리고 그 앞으로 농 전면을 부착한다. 전판 밑바닥 뒷면에는 홈을 내어 뒷날 반탁혀와 맞춰 끼우도록 만들어졌다. 농 2층의 윗면 혀와 천판 홈에 악여풀을 바르고 천판을 끼워 붙인다.
1층장 전면을 사포로 곱게 갈아 아짜 문양과 문목의 나뭇결을 다듬는다. 1층농 제작의 마지막 과정으로 기름칠을 한다. 예전에는 콩기름을 여러 번 덧발라 윤기를 내고 색을 입히기도 했다. 경첩을 붙이고 각 모서리에 장석을 달아 2층농에 장식을 한다. 경첩과 장석은 두속장인에게 따로 주문하여 제작하며 나비문, 박지문 등 다양한 문양과 재질이 있어 작품에 맞게 선별되어 2층농을 장식하게 된다. 드디어 통영의 2층농이 완성되고 동백기름을 다시 입혀 모든 단장을 마친다. 언제나 잔잔하고 온화한 바다가 통영을 감싸듯 수십 년 동안 소목 하나만을 지켜온 장인은 오늘도 변함없이 연장을 집어댈 것이다. 그의 손이 간직하고 있는 전통 소목에는 태어난 곳 통영의 자연이 들어있다. 이미 폐교된 지 오래된 석곡초등학교 기령분교. 운동장을 뛰노는 아이도 하나 없다. 대신 그곳엔 오수공방이 있다. 운동장의 자리를 잡은 느티나무 원목. 소목장 이정건이 그 위에 먹물을 묻힌 대나무로 선을 표시하고 있다. 한 사람은 먹줄을 감아놓은 먹통을 잡고 다른 한 사람은 먹줄을 잡아당겨 표시해둔 위아래 선에 대고 줄을 손으로 튕겨주면 곧은 먹선이 그려진다. 이렇게 먹줄을 그어 원목을 켜낼 자리를 표시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전통의 기법이다. 먹줄이 다 그어지면 원목을 비스듬히 세워 두 명이 탕기톱을 맞잡고 밀고 당기며 먹줄을 따라 톱질을 하여 원목을 켜낸다. 작업장 한 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전통 소목 도구들. 모두 스승 송추만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인두, 활비비, 변탕 대패 등 잊혀져 가고 있는 전통 도구들이 소중히 간직되고 있다. 2층 문갑장을 짜기 위해 도면의 치수에 따라 틀을 이루는 기둥과 쇠목, 동자를 만든다. 각각의 기둥과 쇠목, 동자가 하나씩 연결되어 가고 들어가고 나온 부분이 맞물리며 모두가 하나로 이어져 2층 문갑장의 위틀이 완성되었다. 문목은 느티나무로 만들어 다듬는다.
다음에는 문목 전체에 악여 풀칠을 하는데 솔로 악여풀을 바르고 나서 손으로 전면을 고르게 문질러 줘야 한다. 잘 고른 다음에 접착을 하게 되면은 악여층도 생기고 지지력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악여가 문목에 고루 스며들어 마르면 양쪽에 오동나무판을 억결로 붙여 쌈질 작업에 들어간다. 쐐기가 들어갈 만큼의 공간을 남겨두고 탕개질한 다음 나무판 중간 부분에는 쐐기를 박아 넣어 판 전체가 일정한 힘을 받도록 한다. 쌈질한 문목 역시 실내에서 잠을 재워 넣는다. 풀이 완전히 마르고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두 나무가 완전히 결합되면 쐐기를 빼내 노끈을 풀고 느티나무의 절반을 가른다. 대칭의 무늬를 이루는 한 쌍의 문목이 완성되었다. 서로 하나가 될 문목의 오동나무 면과 틀 모두에 풀칠을 하여 하단 틀에 문목을 붙인다. 그 위에 한지를 올려 다시 탕개질을 한다. 이처럼 쐐기를 박는 과정에서 나무 전면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지를 덧댄 것이다. 풀이 마르면 탕개를 풀고 한지를 벗겨내어 전면을 조선 대패로 밀어내면 각기 다른 목재가 한데 어울려 조화를 이루는 하단이 완성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판도 완성시킨다. 목간나무를 켜낸 검은색 호장과 왕벚나무의 흰색 호장을 만들고 있다. 호장이 모두 만들어지면 검은색 호장에 흰색 호장 2개를 붙이고 소나무로 판지를 대어 쌈질한다. 소나무 판재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쐐기를 박아 하루를 재운다. 이번에도 묵묵히 노끈을 푼다. 이러한 인내의 시간 끝에 정교한 호장선이 완성되어 간다. 이것을 둘로 나누고 이렇게 만들어진 호장 사이에 왕벚나무를 붙여 다시 쌈질한다. 풀칠을 하고 붙이고 계속 반복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작품에 대한 집념이 솟아오른다. 어쩌면 참고 기다려야 하는 소목장의 삶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루가 지나고 다시 노끈을 푼다.
장인의 기다림에 대한 보답이었을까? 새로운 모습의 호장이 완성됐다. 또 다른 내일의 기대감으로 톱질을 하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간다. 왕본나무 면을 깎아내고 그 사이에 목감나무를 넣어 마지막 쌈질을 한다. 처음과 다름없는 같은 모습으로 또 같은 마음으로 노끈을 감는다. 완성된 호장은 문목의 크기에 맞춰 연기절을 대고 45도가 되도록 칼금을 그어 재단한다. 이를 연기대에 대고 톱질한 면을 일정하게 다듬는다. 호장태 각면에 악여풀을 발라 내면을 붙여 사각의 형태를 만든다. 틀이 완전하게 굳으면 구멍의 선을 따라 단계톱으로 절반을 켜낸다. 이러한 과정으로 각각의 문목에 맞도록 호장태를 만든다. 호장태와 문목 이음면에 악여풀칠을 하고 호장태에 문목을 끼워 붙인다. 노끈으로 내면을 단단하게 동여매어 당겨질한다. 당겨질이 끝나면 양옆에 오동나무를 대고 쌈질하여 잠을 재운다. 마지막으로 중앙을 켜내면 호장태를 두른 문목이 한 쌍씩 마련된다. 세 개의 태극 문양이 하나의 원을 이루는 본을 만든다. 목감나무에 본을 대고 칼로 도안을 그려 돌림톱으로 오려낸다. 태극문은 검은색과 붉은색, 흰색으로 구성되는데 붉은색은 참중나무를, 흰색은 왕본나무를 사용한다. 문목에 장식되는 이 삼태극 문양은 남도지방에서 유행하였던 목공의 상강기술의 하나이다. 세 개의 태극문이 서로 맞물리며 연결되는 부분에 악여풀을 바르고 하나로 모아서 붙인다. 원 전체에 노끈을 감아 단단하게 져준 다음 노끈 사이로 쐐기를 돌려박아 하루를 재운다. 삼태극을 장식할 문목에 이를 대고 원을 그린다. 문목에서 이 삼태극의 원을 따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도구가 활비비다. 이렇게 활비비를 돌려 원 안쪽을 켜내고 그 사이로 돌림톱을 껴 삼태극이 들어갈 원을 오려낸다.
삼태극의 악여 폴치를 하여 문목 안에 끼워서 붙인다. 문목 내면에 노끈을 감고 삼태극이 들어갈 부분에는 쐐기를 돌려쳐 하루 동안 말린다. 문목 전면에 악여풀이 입혀지고 또다시 쌈질 작업이 시작된다. 오동과 느티, 먹감, 참죽, 왕번나무까지 지각기 다른 성질의 나무가 서로 몸을 맞대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장인의 마음에도 태극이 담겨진다. 반을 갈라 두 개의 태극 상감을 만들고 톱질한 면을 다듬어 태극과 호장의 모양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한다. 문목 내면에 고루 악여풀을 바르고 몬틀에 끼워 넣어 풀기를 닦아낸다. 한쪽에 한지를 대고 두 문짝을 포개에 탕개질하여 건조시킨다. 사계 중 어렵다는 개멸이 사계 맞춤을 하고 있다. 일자임은 한 끝이 좁아 혀가 빠지는 일이 거의 없어 그 견고함을 더해준다. 장 안쪽에는 홈을 파고 측널판에는 혀를 내어 혀가 홈에 맞물리도록 끼워 넣는다. 이렇게 2층 문갑장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위틀의 모양대로 내부에 서랍틀을 끼워 넣는다. 안판과 서랍틀은 모두 오동나무로 만들었다. 전면에 칠을 입히고 걸레로 문지르면 나뭇결 깊숙이 칠이 스며들어 석간주 고유의 은은한 붉은 빛이 2층 문갑장에 감돈다. 다시 한번 2층 문갑장을 치장할 차례다. 문짝에는 손잡이 장식을 붙이고 하단 앞면으로는 검은 주철 장석이 들어선다. 상단 문짝이 끼워지고 태극 문양의 흐름과 장석이 화사한 조화를 이룬다. 이제 동백기름으로 마지막 단정을 마치고 태극의 깊이를 담은 2층 문갑장이 화려한 빛을 발한다.
오랜 기다림으로 수없이 반복되는 인내의 순간들. 그 속에서 얻어진 하나만을 향한 장인의 집념이 지금의 소목을 탄생시켰다. 사계절이 여러 번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게 되는 소목공예. 조아신이 이곳 정릉에 자리 잡고 소목에 발을 들인 지도 25년이 지나고 있다. 그가 나무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스승 강대기와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뼈대 목재로는 단단한 성질을 지닌 참종나무를 사용한다. 뼈대는 중심 틀을 이루며 힘을 지탱하는 것이므로 휘거나 패인 부분이 없도록 대패로 밀어 곧고 평평하게 만든다. 이때 뼈대와 함께 쇠목에도 연기짜인과 제비촉을 따내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진다. 홈통에 얇게 켠 참종나무를 똑같은 각도로 잘라 오금을 만드는 작업이다. 오금은 수직과 수평만을 이루는 동자와 쇠목에 장식하여 부드러운 느낌이 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동자 내기퉁에 오금을 붙이고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악여 폴치를 덧발라 말린다. 동자와 연결되는 쇠목 부분에도 오금을 돌린다. 풀이 말라 굳으면 동자와 쇠목, 오금이 자연스러운 버선코 모양이 되도록 칼로 이음새를 다듬어준다. 머름칸 문목은 느티나무를 얇게 켜서 대패로 표면을 다듬는다. 악여 풀칠을 하여 쇠목의 동자를 연결하고 호물 낸 쇠목 사이로 머름칸 문목을 밀어넣는다. 이때 문목에는 풀칠을 하지 않아 수시로 늘고 주는 나무의 상태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위로 쇠목을 하나 더 연결하면 3칸의 머름간이 완성된다. 전면에 틀을 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머름칸 문목을 넣은 쇠목에 풀칠을 하여 뼈대와 연결한다. 드디어 장인의 생각 안에서만 존재하던 의거리장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소목장인은 그가 인도를 꺼내진다.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오동나무판의 표면을 인두로 찢어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측널과 뒷널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을 낙동법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천연색을 입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승인 강대규가 1996년 세상을 등지고 그는 혼자가 되었다. 얼마나 더 태워야 할지 물어볼 사람도 소목일의 어려움을 하소연할 사람도 없다. 그저 묵묵히 작품 하나하나를 완성해가며 느끼고 깨우칠 뿐이다. 검기에 그을린 표면을 볏짚으로 문지르면 오동나무 본래의 색은 없어지고 감춰져 있던 나이테가 드러나 자연스러우면서도 깊이가 있는 문양이 피어른다. 뒤틀이 만들어지고 있다. 악여칠을 하고 나무 못으로 두드려 첫 번째 쇠목을 연결한다.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세 개의 쇠목을 차례로 붙여 뒤틀의 형태를 만들어간다. 쇠목 사이로는 낙동법으로 색을 입힌 뒤 판에 악여 풀칠을 하여 통으로 끼워 넣는다. 마지막 오동나무 판이 끼워지면 쇠목과 연결되는 촉 부분에만 풀칠을 하여 나머지 뼈대를 붙인다. 이 음새를 모두 확인하고 나서야 한숨을 돌린다. 전체를 이루는 또 하나의 과정이 완성되었다. 뒤틀을 뒤집어 수직으로 쇠목을 세운다. 바로 옆면을 기우기 위한 작업이다. 옆면의 쇠목은 뒤틀의 쇠목을 따라 좌우로 4개씩 들어간다. 뒷판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의 쇠목 사이에 낙동법을 한 오동나무 판을 끼워 넣는다. 바닥판과 내부를 둘로 나누는 안판, 그리고 상판을 이루는 가로 부분에도 오동나무 판을 홈에 끼워 몸통의 형태를 완성한다. 이제 앞틀을 붙이는 일만 남았다. 옆면 위에 만들어 놓은 앞틀을 올리고 나무 망치로 두드려 각각의 연기를 맞춘다. 기둥과 쇠목 뒷면은 장보 맞춤을 하였다. 드디어 몸통이 세워지고
붙이고 두드려서 맞추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한 끝에 얼거리 장이 형태를 갖추었다. 뼈대는 단단한 참중나무로 만들었지만 겉면을 차지하는 문짝은 무늬가 좋은 느티나무를 사용한다. 느티나무를 잘라 문짝 문목을 만들려고 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그러했듯이 그는 나무를 얇게 켜서 속판을 붙이는 쌈질을 하지 않는다. 자연의 넉넉함과 나무 자체의 견고함을 담아내고 싶은 것이다. 문목에 거멀띠장을 대기 위해 너티나무 문판 안쪽에 홈을 낸다. 동판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길고 넓은 문짝 문목이 휘어지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중심을 받쳐주기 위한 작업이다. 참중나무로 연기를 물려 만든 문틀에 문목을 끼우고 나머지 한쪽 문틀을 맞춰 문짝을 만든다. 아래의 문짝도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 느티나무의 물결이 잔잔한 파도를 이루고 단단한 나무의 고유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문짝이 모두 완성됐다. 문짝의 앞면에는 구멍을 뚫고 비녀 자물쇠와 고리를 달아 손잡이의 역할과 동시에 자물쇠의 역할을 하게 한다. 벽선에 못을 박아 밖으로 여닫을 수 있도록 문짝을 단다. 문짝과 접하는 쇠목 안쪽 중앙에는 문바지 턱을 달아 문이 장 안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문턱은 중간 부분이 쇠목에 걸리도록 턱을 내고 악여풀로 붙인 다음 대못을 박는다. 의거리 장의 모든 부분이 완성되어 제 모습을 갖추면 전면을 고운 사포로 갈아내는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마지막 손길, 동백기름이 입혀지는 순간 느티나무와 참죽, 오동, 저마다의 나뭇결이 조화를 이루며 잔잔한 물결을 이룬다. 10여 년의 기다림 끝에야 제대로 나무를 보는 안목이 생긴다는 소목장. 소목공예는 기다림의 작업이다. 안방에서 사랑해서 또 하나의 자연을 녹아들게 했던 우리의 소목. 그 전통의 맥이 소목장 조화신의 손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작함과 동시에 좀 선생님 일찍 들어가셨다. 역시 그 제자로서 소목장으로서는 뭐
작품을 표현하는 게 일단 최선의 길이고 방법이고, 역시 전통의 맛이 이렇고 전통이 어떠한 타의 저기보단 우리 정서에 맞다는 걸 많이 이제 보이는 방법뿐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들은 말없이 보여지고 있다. 오랜 기다림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화려한 치장이 없어도 화사한 빛을 머금을 수 있고, 더디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여기 있음을.